지금 이걸 구두라고 닦은 거예요? 물티슈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손님이 달라면 빨리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어귀엔 유리창 너머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작은 구두방이 하나 있었어요. 철제 프레임으로 짜인 좁은 공간에 오래된 간판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닥은 약간 기울어진 시멘트 위에 발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벽면엔 구두약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긴 골목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길 건너편 분식집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구두방 안쪽에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바렛 모자에 헐렁한 조끼, 그리고 다해진 바지를 입은 그는 한 손에 낡은 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위엔 구두약 통과 낡은 걸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그저 조용히 구두를 닦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시선을 붙잡는 구석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인의 정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자산가이자 집안 어른으로 손꼽히던 박재성이었어요. 박재성은 평소에 깔끔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생활했지만 그날따라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자 이렇게 구두닦이 노인으로 변장했죠. 아들에게서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예비 며느리인 민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민지의 태도가 걸렸거든요. 아들 승연 앞에서만 고운 모습을 보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싸늘하고 예의 없다는 풍문이 귀에 들어온 거죠. 반신반의했지만 박재성은 직접 두 눈으로 민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만 바빠서 노인을 봐줄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내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라면 혹여나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따뜻함을 보여주면 좋으련만. 박재성은 광장 한편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주위를 살폈어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옆 노점에서 파는 야채 냄새가 느껴졌고 반대편에서 튀겨지는 어묵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다 온 사람들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기도 했고 관광 삼아 구경 나온 이들도 가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며 광장을 둘러봤어요. 그때 박재성은 예비 며느리 민지가 이 시장에 자주 온다는 정보를 떠올렸어요. 지금쯤이면 어딘가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왔다가 간 걸까 싶었죠.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겉으론 구두닦이인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민지가 걸어가는 길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뻐근하긴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꽤나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광장 한가운데로 들어섰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었고 구두는 잘 닦인 하이힐이었어요. 누가 봐도 도시적인 세련됨이 묻어났고 순간 박재성은 사진에서 본 민지의 얼굴과 겹쳐서 보였죠. 저 아이가 민지인가? 곁눈으로 살짝 훑으며 박재성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길 바라듯 지켜봤어요. 민지는 광장을 슬쩍 한번 둘러보더니 시장 안쪽 좌판이 몰려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가끔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죠. 박재성은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다가가면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장 구석에서 물건을 팔던 아주머니가 민지 쪽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호객행위를 했지만 민지는 들은 채 만채 지나쳐 버렸어요. 어디까지나 바쁜 사람이라며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민지의 표정은 마치 짜증을 참고 있는 듯 보였죠. 민지가 발길을 옮겨 분식집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게 주인이 잠시 바쁘게 움직이다가 메뉴를 설명해 주려 했지만 민지는 메뉴판부터 짜증스러운 듯 노려봤죠. 이거 말고 다른 메뉴 없어요. 떡볶이 구성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주인은 난감했지만 최대한 친절히 대해주려 노력했어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떡볶이를 시킨 뒤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떡볶이가 나오자 민지는 몇 입 먹더니 곧바로 또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물티슈 좀 없어요? 아까부터 제때 안 가져다 주시는데 왜 이리 느리죠? 주인은 부랴부랴 물티슈를 찾아다 주며 사과했지만 민지는 이미 기분이 상했다는 듯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걸 광장 끝에서 지켜보던 박재성은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민지는 곧 돈을 내고 일어났어요. 시장 통로를 다시 걸으며 여러 상점을 훑어봤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는 물건이 없어 보였어요. 중간중간 전화가 오면 아, 정말 귀찮네.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같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그 사이 박재성은 구두 닦기 상자를 발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말을 걸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요. 그러다 민지가 마침 구두가 불편했는지 잠시 벤치 근처에서 구두끈이나 굽을 살피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그 순간 박재성은 조용히 한마디 건넸어요. 아가씨, 구두 닦고 가는 게 어떻소? 낡아 보이는데 오늘 특별히 저렴하게 해드릴게. 민지는 머리를 돌려 그를 쳐다봤고 한껏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박재성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돌리고는 그냥 걸어가려 했죠.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 오는 게 피곤하단 말이야. 민지의 작은 투덜거림이 들렸어요. 박재성은 바로 알아차렸죠. 이 목소리가 앞서 시장 길목에서 살짝 스친 그 말과 똑같았어요. 역시 이 아이가 민지구나. 저런 태도라니 하고 생각하며 박재성은 더욱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혹시 몰라 박재성은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는 듯 말을 건넸어요. 발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내가 이 근처에서 가장 구두를 잘 닦는다는 평을 듣네. 다른 건 몰라도 발이 편해야 시장 구경도 할 텐데. 그러자 민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더러워질 일 없으니까. 한마디로 거절당한 박재성은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지가 구두 상태를 살피다가 뒷굽이 약간 망가진 걸 발견했는지 발을 절뚝거리며 잠깐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민지는 애써 모른 척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주변 노점에서 직접 말을 걸면 듣기 싫다는 듯 뿌리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박재성은 속으로 내가 정말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릴 뻔했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확실한 모습을 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 후
민지는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응, 지금 시장이야. 조금 있다가 집에 갈 거니까 점심이라도 준비해놔. 아무리 들어봐도 아들과 통화하는 듯 보였죠. 민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 후 곧장 걸어가는 방향을 보니 다시 광장 쪽으로 가려는 듯 했죠. 한편 그 시각 광장 한가운데서는 노점상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장사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어느 포목점 할머니는 오늘은 바람이 좀 서늘하네. 손님이 많이 없나? 하고 얘기했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곧 점심시간이니 더 들어올 거라고 하며 파프리카를 정리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오가는 와중에 민지가 마치 불쾌하다는 듯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인파가 많아져 몸이 스치는 일이 잦다 보니 민지는 짜증 섞인 인상을 썼죠. 그러다 한 번은 앞서가던 손님이 민지와 부딪혔는데 민지는 흘끗 그를 노려볼 뿐이고 그 손님이 죄송해요 하고 허둥지둥 사과해도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재성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심이 점차 확고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비 며느리가 자상하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닌 인물이라면 길에서 부딪힌 사람에게도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편으론 아직까지 민지가 자기에게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마주 앉아 있었다면 더 심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멀리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박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구두 닦는 분이셨네요. 제가 조금 전에 흙탕물을 밟아서 그런데 혹시 이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성은 살짝 놀랐어요. 오늘 제대로 장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모처럼 손님이 왔으니 그냥 돌려보낼 이유도 없었죠. 그는 노인다운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앉아서 구두 벗어주시겠어요. 내가 깨끗하게 닦아드리리다. 그러면서 상자에서 솔과 구두약을 꺼내 정성껏 구두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은 잠시 앉아서 땀을 식히는 듯 부채질을 하며 박재성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굉장히 능숙하시네요. 원래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박재성은 슬쩍 웃으며 대답을 돌렸어요.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조금 있긴 했지요. 오늘은 이렇게 잠시 바람 쐬며 하는 거랍니다.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자신 앞에 있는 노인이 변장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하고 지갑을 꺼냈죠. 박재성은 형식적으로 손사래를 치다가 아주 적은 돈만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디 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중년 여성은 네, 고맙습니다라고 환하게 웃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민지는 에휴, 저런데도 돈을 주고 닦내라는 듯 비꼬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굳이 개입하진 않았어요. 박재성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못 본 척했죠. 시간이 조금 흘러 민지는 다시 길 모퉁이를 돌아 나가려 했어요. 그때 박재성이 슬쩍 민지에게 한마디를 더 건넸어요. 아가씨,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잠깐 앉았다 가셔도 될 텐데.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은 그늘이라 시원하오.
민지는 지친 표정으로 다시 돌아봤어요. 박재성을 향해 시큰둥한 시선을 던지더니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걸어가려 했죠. 바로 그때 광장 반대편에서 민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민지 씨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한 청년이 서둘러 뛰어왔어요. 알고 보니 민지의 친구였는지 반가운 표정으로 살짝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민지는 그 친구를 보고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한결 부드러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여기서 뭘 해? 너도 시장 보러 온 거야? 민지와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재성은 흥미롭게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친구 앞에선 꽤 밝고 상냥하게 말하는데 그 태도가 이전의 싸늘함과는 완전 달랐거든요. 친구는 오랜만에 시간 나서 장 구경 좀 해보려고. 근데 넌 왜 여기 있어? 라고 묻자 민지는 눈길을 옆으로 돌리며 대답했어요. 장 볼 거 좀 있어서 왔지. 아, 근데 좀 피곤하네. 여기 사람들 너무 정신없고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서. 친구는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며 웃었지만 민지의 말투는 여전히 남들에 대한 무시가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꼬마야, 괜찮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아이가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울고 있었죠. 옆에 있던 어른들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데 민지는 그 소리를 힐끗 보더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대화하던 친구에게 여기 정말 시끄럽다니까라고 작게 불평했죠. 박재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며 민지라는 사람의 성향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민지와 친구는 인사를 마치고 각자 갈 길을 갔어요. 민지는 다시 혼자 광장을 건너도록 방향을 잡았는데 발걸음이 빠른 편이었죠. 이제 사실상 살 게 없다고 느낀 듯 했고 아까 통화에서도 점심을 준비해 달라고 했으니 서둘러 집에 가려는 모양새였어요. 그녀가 지나치는 길 옆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또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그 노인은 배낭을 베고 힘겹게 쉬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아가씨, 혹시 근처 우체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더니 짧게 대답했죠. 잘 몰라요. 저도 여기 처음이라. 사실 광장 오른편 골목으로 조금만 가면 우체국이 있었지만 민지는 알려주기조차 귀찮았어요. 마치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재성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지금껏 본 민지의 태도로 판단하면 아들에게만 보여준다는 상냥함은 거칠해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가난하고 힘든 이들, 혹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나 배려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가 분명해졌죠. 이쯤 되면 민지와 결혼을 허락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거의 굳어졌어요.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박재성은 계속 앉아 있었죠. 잠깐 후 민지는 한가게 앞에 서서 구두를 벗고 무언가를 털어내듯이 했어요. 굽이 불편한지 아예 구두를 들고 맨발로 몇 걸음 걸어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내 다시 구두를 신으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구두는 왜 이렇게 발이 아픈 거야? 주변 사람들이 민지를 쳐다봤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또 다른 중년 여성은 민지의 모습을 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발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괜찮아요? 그러자 민지는 고개를 돌려 짧게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으니까. 그 여성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곧 몸을 돌려 떠났죠. 한편 박재성은 그런 모습을 되새기며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결국 민지가 구두 닦기 노인인 자신에게 다가와 조금이라도 예의를 표하거나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아냥 섞인 눈빛과 무관심한 몸짓만 남아 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걸 직접 지켜보지 않았다면 민지는 그저 예쁜 얼굴과 세련된 말투로 아들을 홀리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오늘 광장에서 민지가 드러낸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결국 민지는 택시를 불러 광장을 벗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박재성에게 시선을 주긴 했지만 그 눈에는 흥미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확인해야 했나 싶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진실을 알았다 하고 생각했죠. 이 결혼만큼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겠다 결심도 내렸어요. 그날 오후 박재성은 집으로 돌아와 변장한 옷들을 갈아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때마침 아들 승현이 일찍 귀가해 있었죠. 승현은 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은 바깥 나들이 잘 안 하시더니.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박재성의 얼굴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살짝 긴장했어요. 박재성은 곧장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결혼하겠다는 그 아이 민지 말이야. 오늘 시장에서 내가 직접 봤다. 승현은 놀랐어요. 아버지, 민지를 보셨다고요? 시장에 가실 줄은 몰랐는데. 박재성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아들의 시선을 마주봤어요. 나는 구두 닦기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 아이를 시험해 봤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인 태도는 솔직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더구나. 승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죠? 민지는 정말 제 앞에서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박재성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가 오늘 직접 본 장면들을 너에게 일일이 말하진 않겠다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도 형편없고 자기 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주 무례하다는 거다. 그리고 분식집 주인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더군. 내가 보는 민지는 그저 가면에 불과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승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술을 앙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뒤 박재성은 결론을 내리듯 말했어요. 나는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며칠이 지나든 변함없을 게다. 승현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민지를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민지는 제게만이라도 늘 잘해줬는데. 박재성은 그 말을 듣고 씁쓸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너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언젠가 내가 힘들어지면 혹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본색이 그대로 드러날 게 불보다 뻔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승현은 괴로운 표정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어쩐지 떨리는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 민지가 가면을 쓴 거라면 자신이 봐온 사랑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며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죠. 그러나 박재성은 가볍게 인사만 받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어요. 승현도 살짝 뒷걸음질 치듯 거리를 두고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그 기류를 이상하게 느꼈는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승현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는데 박재성은 한숨을 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만난 구두닦이 노인을 기억하는가? 민지는 흠칫 놀라며 네. 글쎄요. 뭐 본 적이 있긴 했는데 하며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박재성은 냉정하게 진실을 꺼냈어요. 그 노인이 바로 나였다. 내가 오늘 변장하고 시장에 나가 직접 너를 봤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모조리 지켜봤다. 민지는 순간 찻잔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놀라워했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두 눈이 크게 흔들렸죠. 정말 아버님이 그 노인이셨단 말인가요? 그게 오늘은 몸도 안 좋고 상황이. 하지만 박재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너는 최소한의 따뜻함도 주지 않았고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지. 나는 내가 비록 낯선 노인이라 해도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예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분식집 주인이나 길 가던 사람들에게까지 불친절한 말투를 쓰는 것도 봤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승현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민지를 변호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애써 변명하고자 했어요. 아버님, 그게 정말 오해예요. 저도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말을 거시길래 당황했고 시장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박재성은 손짓으로 말을 끊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직접 봤으니 오해가 아니다. 그리고 방금 내 입에서 나온 말투조차 저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군. 민지는 갑자기 애원하는 표정으로 승현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은 우연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고. 승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민지의 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였죠. 민지는 절박해진 목소리로 다시 박재성에게 돌아섰어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이번엔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박재성은 단호했어요. 달라질 거면 왜 나를 모르는 줄 알았던 그 순간 제대로 된 예의를 못 보여줬을까? 내가 내 정체를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겠지. 그게 이미 답이야. 민지는 거짓말로라도 어르고 달랬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실이 들통나버렸어요. 아버님, 제발 승현 오빠와 저 결혼은 꼭 해야 해요. 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박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사랑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 인간됨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을 함부로 대하진 않아야 하네. 승현은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며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기엔 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우리 둘 다 다시 생각해보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민지는 여러 번 승현에게 연락해 사과와 호소를 반복했어요. 처음엔 승현도 흔들렸지만 결국 아버지가 시장에서 직접 본 민지의 진짜 태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혼 문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접히고 말았습니다. 민지는 상심한 듯 한동안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떠벌렸지만 정작 많은 이들은 시장에서의 그녀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민지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인분이 아버님이라고? 그럼 당연히 파혼될 만한 애라는 반응이었죠. 시간이 흘러 박재성과 승현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승현은 당분간 결혼 생각 없이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박재성은 속으로 아들이 상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승현은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죠라며 스스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물론 정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초반엔 힘들어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민지의 본성을 생각하면 미련 없이 이별하는 쪽이 옳았다고 믿게 됐어요. 박재성은 아들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광장도 다시 평온한 날들을 이어갔어요. 낡은 돌바닥 위엔 여전히 이끼가 끼어 있었고 사람들은 장을 보기 위해 바삐 오갔죠. 가끔 구두 닦기 노인이 앉아서 사람들의 신발을 닦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박재성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변장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곤 해요. 그리고 결심하죠. 사람의 본성은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법. 그날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아버지 앞에서 예비 며느리 민지의 충격적인 행동이 보여준 교훈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결국 그의 선택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쪽이었고 그 결정은 돌아보면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었죠. 언제나 좋은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고 설령 시간이 좀 걸려도 인성이 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길이 더 값진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무엇보다 박재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상대에게 상처 입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고 승현 역시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 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조금씩 오르내리다 잊혀졌어요. 그 후로도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며 자신의 길을 갔다는 말도 들려왔지만 더 자세한 소식은 알 수 없었어요. 광장 이곳저곳에는 여전히 묵묵히 구두를 닦는 노인들이 종종 등장하고 거리를 오가는 이들에게 때때로 따뜻함과 무심함이 섞여 보여요. 그 안에서 박재성은 정말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진리를 다시금 떠올려요. 언제 어디서든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날의 사건으로 더욱 깊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박재성은 어느 봄날 문득 광장을 산책하다가 옛 기억에 잠겼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민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무시하던 태도, 그리고 노인을 변장한 자신에게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오늘도 같은 자리엔 작은 소란이 있었고 누군가는 노인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박재성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낯선 이에게도 손을 내밀 줄 알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지.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 결국 구두 닦기 노인으로 변장한 아버지를 무시한 예비 며느리는 결혼에 실패했고 승연의 삶엔 또 다른 기회가 열렸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씻을 수 없는 후회와 불행을 맛봤을지도 몰라요. 박재성은 때때로 결혼 문제를 떠올릴 때면 애초에 자신이 결심을 내린 게 옳았다고 확신해요. 정말 귀한 것은 상대의 재산이나 외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와 진심이니까요. 그날 민지가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은 반대로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을 어귀의 작은 광장은 변함없이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해요. 낡은 돌 위에 이끼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 사이를 성급히 지나가며 본인의 할 일을 찾아가죠. 누군가는 먼 길을 떠나다 지쳐 앉아 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장을 보며 따뜻하게 이웃을 챙기기도 해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곤 하죠. 이제 박재성은 아들과 함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며 이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렇게 구두 닦기로 변장한 할아버지와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이 보여준 하루는 그들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를 안겨주었어요. 아들에게는 헛된 신뢰 대신 진짜 인연을 기다리는 길이 열렸고 박재성 스스로도 한 번 더 사람의 속마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어딘가서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한 번 큰 파동을 일으킨 뒤로 영영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쉽게 믿기보다 진정한 인성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절대 결혼을 시켜선 안 될 인물이었던 민지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고 승연도 이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해졌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완전히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결과가 되었어요. 민지는 더는 이 가정에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이 집안은 더 큰 불행을 막아낸 셈이니까요.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더 값지게 이어진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이 모든 걸 직접 겪은 박재성은 언젠가 승연에게 좋은 짝이 나타나면 누구보다 기쁘게 결혼을 허락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진짜로 사람을 대하는 눈부터 확실히 키우라고 조언해 주겠지요. 그렇게 마을 어귀의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해요. 언제든 거길 지나치는 이에게 한낱 구두 닦기 노인의 모습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노인이 누군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에피소드는 또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진심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박재성과 승연 부자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두게 됐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누구세요? 들어와요. 집이 좀 누추하지요. 혼자 살다 보니, 그래도 사람은 살만합니다. 우선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이라도 좀 녹여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 12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밤하늘은 무거운 먹구름에 뒤덮여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동네 어귀의 작은 슈퍼에서 저녁 찬거리와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약간 휘청이는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독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워했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아 냉기가 감도는 적막한 집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와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쌓여갔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정류장 벤치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폐지 줍는 다른 노인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다 어딘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실루엣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얇디 얇은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가늘게 온몸을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얼굴, 푹 눌러쓴 낡은 모자,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밤새 내린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한 것인지 모를 차가운 비에 젖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감당하고 있을 절망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하여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시린 추위에 칠흑 같은 밤중에 저 젊은 아가씨는 어쩌다 저런 모습으로 혼자 떨고 있는 것일까?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신가? 날이 많이 추운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 타인을 향한 걱정 어린 온기였습니다. 여자는 마치 숨어있던 작은 동물이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뜩 경계하며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젊은 여자의 얼굴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밀가루처럼 창백했고 핏기 없는 입술은 추위 때문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위태로우면서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생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간신히 뿌리내린 작은 들꽃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처절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추위와 불안감에 잔뜩 잠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근처 사는 늙은이에요. 지나가는데 아가씨가 너무 추워 보여서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나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려 애쓰며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겐가요? 여자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외투 주머니 밖으로 나온 손가락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배낭은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인 듯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텅 빈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온기마저 떠나버린 집.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먼지만 쌓여가는 방들. 어쩌면 저 아가씨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밤새 비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가서 몸이라도 좀 녹이고 가지 않겠어요? 별건 없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여자는 더욱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심을 넘어선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습니다. 세상살이에 혹독하게 대고 상처받은 그녀에게 이유 없는 타인의 친절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대상 1순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노인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그저 혼자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힘도 없고 아가씨한테 해코지할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어요. 그저 이 추위에 사람 얼어 죽는 꼴은 못 보겠어서 그럽니다. 불편하면 날 박는 대로 언제든 그냥 나가면 돼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는 잠시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얼어붙은 몸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뻑뻑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당 구석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뒤섞인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관과 거실 바닥은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자개장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소파, 벽에는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되었을 아들과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적막함과 외로움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집이 좀 누추하지요. 혼자 살다 보니 영 그래도 사람은 살만합니다. 우선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이라도 좀 녹여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
할아버지는 보일러를 켜고 욕실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애가 명절에 왔다가 놓고 간 옷인데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가씨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약간 수줍은 듯 보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개어진 여성용 스웨터와 바지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지연 26살의 서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꾸벅 고개를 숙여 옷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타일이 깔린 욕실은 작고 낡았지만 놀랍도록 청결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자 김이 서린 욕실 안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낡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던 몸이 녹아내리면서 그동안 겹겹이 쌓였던 긴장과 서러움도 함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지연은 눈을 감고 지난 몇 개월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작은 원룸에서나마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 밀린 월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났고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뿐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생활도 잠시 가진 돈이 모두 떨어지자 그녀는 말 그대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며 겪었던 멸시와 불안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배고픔은 그녀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밤 이 낯선 할아버지의 집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할아버지가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품이 조금 컸지만 부드러운 스웨터의 감촉과 은은하게 남아있는 섬유유연제 향기가 낯설면서도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작은 교자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별로 차린 건 없지만 시장하실 테니 어서 먹어요. 할아버지가 끓인 김치찌개와 따끈한 흰쌀밥, 그리고 단출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지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먹는 지연의 밥그릇 위로 계란 프라이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지연은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인지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을 급하게 치워 지연에게 내주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낡은 이불과 베개였지만 길바닥의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낯선 공간에서의 잠자리가 아직 어색한 듯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친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그것도 낯선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다가가자 영우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려는 할아버지의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며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가끔 이러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파킨슨병이라네. 몇 년 됐어. 약만 제때 잘 챙겨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오늘은 약 먹을 시간을 깜빡했더니 더 심한가 보구먼. 그제야 지연은 거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수많은 약병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약병들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토록 몸이 불편하신데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자신에게 베푼 친절은 그 자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 떨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국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휴지를 건네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은 약속대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약을 먹으려다 물컵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파편을 주우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모습을 본 순간 지연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거두어준 이 노인을 이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강한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치울게요. 다치시면 안 돼요. 지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달려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 파편을 쓸어 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혹시 며칠만 더 신세져도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그 대신 제가 집안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요. 유리 파편을 다 치우고 난 뒤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래주겠니? 아이고,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밀린 빨래를 하고 할아버지의 삼시 세끼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보살핌 덕분인지 할아버지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집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마냥 할아버지에게 신세만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저시급을 받는 짧은 시간의 근무였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지연은 큰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다녀오너라. 차 조심하고. 매일 아침 카페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서는 지연을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치 손녀딸을 배웅하는 할아버지처럼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힘차게 인사를 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지연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현관 근처를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카페 일과 할아버지 돌봄 그리고 집안일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거실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앨범 속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지금은 고인이 된 할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지연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지. 내가 속도 많이 썩였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릴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오기 힘들다고 하더군.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렵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지연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위로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노인이 이제는 그녀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마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의 파킨슨병 정기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절하여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는 할아버지의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기하네요. 지난번 검진 때보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셨습니다. 손떨림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인 활력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혹시 최근의 생활에 무슨 변화라도 있으셨나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의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함께 서 있는 지연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보다시피 내 손녀 같은 아이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다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요즘 사는 맛이 난다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지연에게도 할아버지는 이미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와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기에 지연이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성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남의 집 문을 엽니까? 아버지, 김영호 씨 계신가요? 남자는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지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안에 주무시고 계신데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 아버지 집에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있는 거요? 남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집안에 낯선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잔뜩 오해를 한 듯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재산이라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오? 요즘 그런 꽃뱀들이 많다던데. 갑작스럽고 모욕적인 오해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본 할아버지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할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대체 누구예요? 왜 이런 여자를 집에 들여놓으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무례한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앞으로 성큼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은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동안 몸 불편한 이 늙은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외침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지연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그녀 덕분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차분하지만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경솔함과 무례함을 깨달았는지 점차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마지못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짐을 거의 다 챙겼을 때 할아버지가 지연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자니? 아니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지연의 배낭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 짐을 싼 게냐? 이제 아드님도 오셨고 제가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지연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폐를 끼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 힘을 얻었는데. 할아버지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넌 더 이상 갈 곳 없는 아이가 아니야. 여긴 이제 내 집이다. 그리고 난 내 할아버지나 마찬가지고. 넌 이미 내 소중한 가족이야. 그러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가 바로 내 집이란다. 그 말에 지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돌아갈 집을 선물해준 할아버지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두 사람의 겨울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적처럼 스며든 온기로 인해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은 지연의 불안했던 마음을 눈 녹이듯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아버지의 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있던 배낭 속 물건들을 꺼내 낡은 서랍장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안정감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좋다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귀찮다며 툴툴거리시던 할아버지도 지연의 밝은 격려에 마지못해 따라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역시 우리 강아지 말이 맞아. 하고 나니 시원한 애라며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아 있기보다 지연이 돌아오면 함께 먹을 저녁 창거리를 생각하거나 마당에 작초를 조금씩 뽑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돌아오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카페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고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풍경과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엇갈리는 운명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악역의 얄미운 행동에 함께 분개하며 소리내어 웃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더욱 깊이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고 좌판에 늘어선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구경하며 장을 보는 것은 소박하지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이나 나물 반찬거리를 사고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을 위해 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찐빵이나 과자를 사서 건네곤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부쩍 밝아진 할아버지와 그의 곁을 살뜰히 챙기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영감님, 예쁜 손녀딸 덕분에 아주 얼굴이 폈네. 라며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허허, 내 복이지라며 자랑스럽게 웃으셨고 지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지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끔은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들고 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연에게 앞으로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카페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더 이상 절박하거나 외로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과 자신을 응원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연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칠 때면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지연아, 너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애비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어린 눈빛은 지연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마당의 나무들도 파릇파릇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키우기 쉬운 꽃씨와 상추 씨앗 등을 주문하고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호미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도 열심히 흙을 파고 물을 주었고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에 나가 새로 돋아난 새싹을 확인하고 물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지연과 할아버지가 함께 심고 가꾼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마침내 활짝 피어 만발했습니다. 펜지, 금자나 채송화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꽃들이 봄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고 적막했던 집은 이제 지연의 밝은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마당 가득 피어난 꽃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텃밭의 상추는 매일 저녁 식탁에 올라 싱그러움을 더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예기치 않게 만난 인연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외로운 노인 김영호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길 위를 헤매던 젊은 노숙자 서지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채워주며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오늘도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온기가 가득합니다.